예. 이거죠. 예. 괄호 넣기예요. 그래서 인제 여러분이 가능하면 책을 보지 마시고 한 번씩 인제 풀어 본 다음에 책을 보고 답을 맞춰 보십사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 인제 자기 점검이 되는 건데 어떻게 다들 시간 좀 내서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복습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 오셨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걸 그대로 인제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인제 얼마나 공부했는지가 확인이 될 텐데 예 그러면 인제 또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해 오신 분들은 더 인제 재밌게 참여를 하실 텐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쪼끔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고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면 그다음 복습 시간에는 참석률이 훅 떨어져요. 예. 도망가고 싶으신 분들이 인제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 예. 네 이걸 돌아가면서 인제 읽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답이 여기 인제 포함된 예 텍스트예요. 그리고 인제 이걸 예 읽어 보면서 같이 한번 인제 되짚어 보자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제 읽고 난 다음에 음 어떤 인제 개념이나 인제 용어들을 인제 채워 넣었어야 되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나중에 이 복습 자료는 제가 파일을 별도로 이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돌아가면서 읽고 인제 그때그때마다 제가 그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어 뭐 일종의 이제 시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인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인제 시험으로 인제 출제를 했던 문제들. 근데 복습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서 이 문제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제 1권 1 편만 공부를 하는데 1권 1 편에서 인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노동가치 이론이라는 게 인제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그 주제와 관련해서 예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볼 텍스트들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또 같이 읽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인제 첫 시간에 막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라는 책의 인제 서문을 함께 읽었었는데 여러분이 인제 올려 드린 파일에 서문의 바로 뒤이어서 이 텍스트에 대해서 엥겔스가 쓴 서평이 있어요. 예. 이 서평의 후반부가 1권 1 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그 의미를 되짚어 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제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인제 공부하고 있는 이론이 또 어떤 함의를 인제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예 뭘 중심으로 볼까 싶은데 요거 말고 요걸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인제 들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풀어 오신 분도 있고 또 시간이 없어서 미처 예 여력이 없는 분들도 인제 계셨을 텐데 그래도 인제 같이 한번 읽어 보면서 자 어떤 개념이나 인제 용어들이 이 핵심적이라고 뭐 강사가 판단을 했는지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내용들을 예
네, 그 중요하게 상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공통 텍스트에서 발췌를 한 거니까 책의 내용하고 이제 일치를 하는데 중간중간 제가 이제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또는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 '아 이건 번역어를 조금 바꾸는 게 낫겠다.' 싶은 부분은 수정을 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책하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한번 같이 보죠. 네. 자 어디 보자. 백승현 씨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합류를 하셨는데 지금 같이 읽어 주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유, 화면 뭐, 보시고요. 네. 네. 그대로 쭉 읽어 주시면 됩니다. 네. 1 번이요. 제1 도급한 선문. 이렇게요? 네네. 맞습니다. 화폐 형태로 완성되는 가치 형태는 매우 초보적이고 단순하다. 그런데도 인간의 지혜는 2000년 이상이나 이 가치 형태를 해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반면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하고 복잡한 형태들의 분석에는 적어도 거의 성공했다. 발달한 신체는 신체의 세포보다 연구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경제적 형태의 분석에서는 현미경도 시약도 소용이 없고 추상력이 이것들을 대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노동 생산물의 상품 형태 또는 상품의 가치 형태가 경제적 세포 형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방대한 상품 더미로 나타나며 개개의 상품은 부의 기본 형태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텍스트에 예 독일어 초판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인제 서문의 인제 첫 페이지에 마지막 줄부터 그다음 쪽까지 인제 이어지는 내용이고 그리고 인제 마지막 문장은 본문의 인제 첫 번째 본문의 첫 문장이죠. 네. 자 그 화폐 형태로 완성되는 가치 형태라는 게 인제 어떤 의미인지 뭐 지금은 어느 정도 납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장 3 절에서 상품 유통, 상품 생산과 유통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치 형태의 발전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화폐 형태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인제 살펴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 이런 분석이라는 게 인제 막스 이전에는 이제 "불가능했다."라는 식의 인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왜 그런가?"라고 인제 이야기했을 때 생물학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달한 신체는 신체의 세포보다 이제 연구하기 쉬운 것 쉽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노동 생산물의 상품 형태 또는 상품의 가치 형태가 경제적 세포 형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그냥 "상품이 경제적 세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굳이 노동 생산물의 상품 형태 그리고 상품의 가치 형태라고 인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1장 2 절에서 막스가 이야기하는 게 모든 사회에서 노동 생산물이 상품이라는 게 상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회적 분업이 특정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회에서만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된다라고 인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바로 그런 노동 생산물의 상품 형태가 이제 불가피한 그런 사회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노동 생산물이 상품이 된다라는 것은 상품이 사용 가치로서가 아니라 이제 가치로서 서로 마주 보고 서로가 비교되고 이제 교환되게 된다라는 인제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가 방대한 상품 더미로 나타나고 그 개개의 상품이
그의 기본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제가 뭐 순서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읽고 그때그때 코멘트를 할 텐데, 조금 더 그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2 번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김민아 씨 가능하신가요? 김민아 씨? 뭐 당장은 지금 음성으로 참여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으네요. 그럼 이소미 씨 부탁드릴게요. 네. 한 사회가 비록 자기 운동의 자연 법칙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사실 현대 사회의 경제적 운동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이 책의 최종 목적이다. 자연적 발전 단계들을 뛰어넘을 수도 없으며 법령으로 폐지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 사회는 그런 발전의 진통을 단축시키고 경감시킬 수는 있다. 여기서 개인들이 문제로 되는 것은 오직 그들이 경제적 범죄의 인격화, 일정한 계급 관계와 계급 이익의 담지자인 한에서다. 개인은 주관적으로는 아무리 이런 관계들을 초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그것들의 산물이다. 네, 좋습니다. 자, 서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은 서문에 이제 6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 영국 잉글랜드의 이제 공장법과 관련해서 많은 그 예시를 이제 들고 있는 이유가 독일의 이제 독자들이 앞선 뭐래서 대공업이 먼저 발전된 이제 잉글랜드 역사로부터 이제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자본론에서 목표로 하는 게 뭐다? 현대 사회의 즉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운동 법칙을 발견하는 건데, 자, 이걸 발견했다라는 게 이걸 무시하거나 뛰어넘거나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 이게 이제 필연적인 자연사적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랬을 때 결국 이런 법칙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발전의 진통을 단축시키고 경감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의 운동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를 다른 사회로 네, 이행하는 사회가 다른 사회로 이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진통을 단축시키고 경감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막스의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본론의 이제 등장인물들이 경제적 범죄 인격화 담당자로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 이게 바로 이제 유물론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 경제적인 생산 관계와 사회 구조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두 번째 이제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아니죠.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윤신 씨 부탁드릴게요. 3번이요. 막스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조사하고 있는 현상들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또한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현상들의 변화의 법칙, 현상들의 발전의 법칙, 즉 한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로 이행하는 법칙, 상호관계의 한 질서로부터 다른 질서로 이행하는 법칙이다. 현재 적용되든 과거에 적용되든 동일한 경제생활의 일반 법칙, 추상적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각각의 역사적 시기는 자기 자신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경제생활은 생물학에서 말하는 진화의 역사와 비슷한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사회적 유기체들도 식물, 동물과 마찬가지로 그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생산력의 발전 수준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 관계들과 그것들을 규제하는 법칙들도 달라진다. 네, 좋습니다. 이거 이제 독일어 2판 후기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의 이제 서평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그 서평의 이제 내용인데 막스가 생각하기에 예, 대단히 이제 정확하게 자신의 이론을 어, 요약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이제 서문에서 역사유물론 또는 이제 사적유물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을 살펴봤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평이라는 거죠. 그 얘기가 상당히 이제 길게 그 텍스트에서 인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현실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다음 이제 단순히 그 현상들의 법칙이 아니라 변화와 발전과 이행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회에 동일한 어떤 일반 법칙이라는 게 경제 활동에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에 역시 이제 비유를 해서 각각의 사회가 서로 다른 경제 법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그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게 그 사회의 주된 그 관계와 법칙들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사실도 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막스가 평가하기로는 예, 자신의 방법을 아주 호의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다? 이것이야말로 변증법적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1권 1편의 제목이 상품과 화폐, 그리고 1장의 제목이 상품이죠. 그리고 1절이 상품의 두 요소, 사용 가치와 가치입니다. 그리고 가치와 관련해서 가치의 실체와 가치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옥승환 씨 부탁드릴게요. 한 물건의 유용성은 그 물건으로 하여금 사용 가치가 되게 한다. 그러나 이 유용성은 상품의 물리적 속성에 의해 주어지고 있으며 그 상품체와 별도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철, 밀, 금강석 따위 상품체 자체가 사용 가치 또는 유용한 물건이다. 상품의 이런 속성은 그 유용성을 취득하는 데 인간 노동이 많이 드는가, 적게 드는가 하고는 관계가 없다. 사용 가치는 부의 사회적 형태가 어떠하건 부의 소재적 내용을 다룬다. 우리가 고찰하는 사회 형태에서 사용 가치는 동시에 교환 가치를 지니는 물건이다. 그 상품의 이제 두 요소 중에서 이제 그 사용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교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봤던 게 그 일본에서 그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가 방대한 상품 더미로 나타난다. 개개의 상품이 부의 기본 형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다? 사용 가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용 가치란 뭐다? 어떤 물건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 내지는 사실은 그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물건 그 자체를 사용 가치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 가치란
유용한 물건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사용 가치는 인간 노동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는가와는 이제 무관한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리죠. 사용 가치하고 이제 가치를 헷갈리는데, 우리가 이제 가치라는 용어에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가치 판단을 하면서 그 가치라는 용어에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헷갈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상식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가격을 곧 가치와 이제 동일시하는 이런 사고가 지배적이고 팽배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막스가 사용하는 인제 그 용어들이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그런 용어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반드시 의미가 똑같다라는 똑같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텍스트에서 어떤 의미로 각각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따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리고 그런 얘기도 나와 있었죠. 부의 사회적 형태가 어떠하건 부의 소재적 내용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의 사회적 형태가 상품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근데 그 소재적 내용은 뭐다? 유용성을 가진 물건, 사용 가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항상 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이제 소재적 내용이라는 건 사용 가치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사용 가치가 상품으로서 이제 나타날 때 동시에 이제 교환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환 가치라는 게 뭐냐라는 걸 살펴봐야 되겠죠.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배 씨 부탁합니다. 네, 교환 가치는 먼저 양적 관계, 즉 어떤 종류의 사용 가치가 다른 종류의 사용 가치와 교환되는 비율로 나타난다. 특정한 상품의 서로 다른 교환 가치들은 동일한 그 무엇을 표현하고 있으며 교환 가치는 교환 가치와는 구별되는 그 어떤 내용의 표현 양식 또는 현상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상품의 교환 관계 또는 교환 가치에서 나타나는 공통 인자는 바로 상품의 가치다. 교환 가치는 가치의 필연적인 표현 양식 또는 현상 형태다. 네, 좋습니다. 자, 사용 가치라는 게 유용한 물건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교환 가치라는 건 뭐냐? 사용 가치들끼리 이제 교환 비율을 교환 가치라고 이제 부른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교환 가치라는 건 독자적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는 이제 어떤 것을 이제 드러내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상품이 동일한 사용 가치가 다른 상품, 다른 사용 가치와 다양한 비율로 이제 교환된다라는 사실로부터 사실은 그 배후에 이제 공통적인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것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이제 가치라고 부르는 인간의 노동이었죠. 예. 그 내용이 이제 47조까지 이어져 있는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하고 7번까지가 그 내용을 계속 전개를 하고 있어요. 자, 6번은 차현욱 씨가 부탁합니다. 차현욱 씨가 읽어 주십시오. 사용 가치로서 상품은 무엇보다도 질적으로 구별되지만 교환 가치로서 상품은 오직 영적 차이를 가질 뿐이고, 따라서 교환 가치에는 사용 가치가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 상품의 사용 가치를 무시한다면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속성, 즉 그것이 노동 생산물이라는 속성만 남는다. 노동 생산물의 유용성이 사라짐과 동시에 노동 생산물에 체현된 노동의 유용한 성질도 사라지고, 따라서 노동의 상이한 구체적 형태도 사라진다. 이들 노동은 더 이상 서로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노동, 즉 추상적 인간 노동으로 환원된다.
예, 좋습니다. 자, 지금 옥승원 씨가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예, 이거 이따가 이제 말로 질문을 다시 해주세요. 제가 일단 조금 설명을 할게요. 예, 자, 예, 그 교환 가치의 배후에 이제 무엇이 있느냐, 예, 예, 공통된 어떤 것이 이제 들어있는데 이것은 사용 가치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예, 서로 다른 두 개의 상품, 에서 사용 가치라는 요소를 이제 배제하면 뭐만 남는다? 예,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속성만 남는데 이때의 이제 노동 생산물은 예, 동시에 예, 각각의 이제 상품이 사용 가치로서 갖는 특수한 성질을 예, 배제한 거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노동 생산물에 체현돼 있는 노동의 유용한 성질들도 예, 사라지기 때문에 이른바 인간 노동 일반으로서의 예, 모든 상품에 이제 공통된 형태의 노동만이 남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가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이제 나왔는데 모든 노동 생산물은 정확하게 이제 상품으로 되는 노동 생산물이죠. 예, 예. 이런 공통적인 사회적 실체가 응고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란 뭐다 이제 인간의 노동이다 또는 가치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더 정확하게는 뭐예요? 추상적 인간 노동인 거죠. 네. 그랬을 때 결국 결론은 이거였어요. 네. 서로 다른 상품들끼리 이제 교환되는 비율이 교환 가치인데 이 교환 가치의 배후에 있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용 가치를 무시하니까 뭐만 남았더라? 인간의 노동만이 남았더라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가치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교환 가치라는 건 가치가 예, 우리 눈에 이제 드러나는 방식, 표현 양식 또는 현상 형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옥승원 씨 아까 그 태칭을 올렸던 질문을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냥 질문은 단순하게 이제 교환 가치랑 추상적 인간 노동으로서의 가치가 같은 건지가 궁금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해한 거는, 그러니까 그 상품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사용 가치고 교환 가치고, 그 교환 가치는 사용 가치들 간의 교환 비율인데, 여기에서 교환 가치에서 사용 가치를 뺀 게 그 이제 아니죠, 가치라는 건가요? 아니죠. 그 교환 가치하고 사용 가치는 이제 서로 다른 특성이기 때문에 교환 가치에서 사용 가치를 뺄 수는 없죠. 교환 가치는 상품들끼리 교환 비율이죠. 네, 네. 그리고 사용 가치는 예, 유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이 가진 유용성을 의미하죠. 맞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처음 출발은 상품은 사용 가치이면서 교환 가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 교환 가치라는 게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45쪽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옥승원 씨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첫째로부터. 첫째로, 특정한 상품의 서로 다른 교환 가치들은 동일한 그 무엇을 표현하고 있으며, 둘째로, 교환 가치는 교환 가치와는 구별되는 그 어떤 내용의 표현 양식 또는 현상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 그렇죠. 사실은 이제 교환 가치는 예, 우리 눈에 이제 그 보이는 교환 비율이지만 사실은 그것의 배후에 어떤 것이 이제 존재하고 예, 그것들의 표현 양식 또는 현상 형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뭔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상품에서 사용 가치를 배제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만 남더라? 인간의 노동만이 남더라라는 거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명명했어요? 가치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교환 가치라는 게 가치가 우리 눈에 이제 드러나 보이는 방식이라는 걸 확인했던 거죠. 예. 그래서 상품의 두 요소는 뭐예요? 처음에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인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뭐더라?
사용 가치와 가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우리 눈에 이제 드러나는 방식이 한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 교환 가치라는 거죠. 따라오셨을까요? 네네, 이해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그 1권 1편 같은 경우 이제 제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 그 절의 제목들 그리고 소제목들을 쭉 일벌하면서 그 내용들을 떠올려 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품은 사용 가치이면서 동시에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치가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한 상품과 다른 상품과의 교환 비율을 통해서 가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 교환 비율을 우리가 이제 교환 가치라고 부른 거예요. 네. 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한번 어, 우리 공부할 때 이제 슬라이드에서도 보여 이제 드렸는데 어디 보자. 1절인데 한번 보죠. 음, 요거죠. 보여드릴게요. 그 슬라이드를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되시면은 한 번 정도씩 보고 쭉 한번 이제 보면서 이제 같이 상기를 해보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까지 한 걸 정리를 하면 뭐다? 상품은 사용 가치, 즉 유용한 물건이면서 동시에 가치다. 가치라는 건 결국 뭐냐? 상품들의 이제 교환 가치의 배후에 있는 어떤 것인데 그 실체는 인간의 노동, 더 정확하게 이제 추상적 인간 노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식화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상품은 사용 가치이면서 가치고 가치의 실체는 추상적 인간 노동인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 교환 가치, 상품들끼리 교환 비율이라는 방식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서 어디까지 했냐면은 사용 가치가 뭔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남은 게 이제 가치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7번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7번 박리숙 씨 지금 가능하신가요? 네, 읽어주십시오. 사용 가치 또는 유용한 물건이 가치를 가지는 것은 오직 거기에 추상적 인간 노동이 대상화되거나 체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가치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 물건에 들어있는 가치를 형성하는 실체인 노동의 양에 의해 측정한다. 노동의 양은 노동의 계속 시간을 측정하고 노동 시간은 시간, 일, 주 등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란 주어진 사회의 정상적인 생산 조건과 그 사회에서 지배적인 평균적 노동 숙련도와 노동 강도에서 어떤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 시간이다. 네, 좋습니다. 뭐 가치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니까 그 가치의 크기는 당연히 그 노동의 양으로 측정될 수밖에 없고 그 노동의 양을 측정하는 방식은 뭐 그 노동의 계속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 그 생산자마다 동일한 사용 가치, 동일한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이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관철되는 규정이 뭐다? 그냥 개별 노동자가 투입한 노동 시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 사회의 정상적인 생산 조건과 지배적이고 평균적인 노동 강도와 노동 숙련도를 이제 발휘했을 때 어, 하나의 상품 사용 가치를 생산할 때 얼마만큼의 이제 노동 시간이 걸리느냐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는 개념이죠.
이건 사실 누가 의식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크기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별 자본가들에게 경쟁의 강제 법칙으로 이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는 게 이제 불변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 생산성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본가들이 경쟁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보다 개별 상품의 생산에 더 많은 노동 시간을 들이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이게 이제 강제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의 그 마지막이 상품이라는 게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황진호 씨 가능할까요? 예, 어떤 물건은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서 사용가치일 수 있다. 인간에 대한 그 물건의 유용성이 노동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하다. 예를 들면 공기, 천여지, 미개한지, 자연의 초원, 야생의 수목 등이 그러하다. 어떤 물건, 그리고 인간 노동의 어떤 생산물은 상품이 아니면서 유용할 수 있다. 자기 노동의 생산물로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람은 사용 가치를 만들기는 하지만 상품을 만들지는 않는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는 사용 가치를 생산할 뿐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용 가치, 즉 사회적 사용 가치를 생산해야 한다. 또한 생산물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생산물을 사용 가치로 쓰는 사람에게 교환을 통해 이전되어야 한다. 예, 좋습니다. 자, 그 1절의 이제 마지막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용 가치라는 건 유용한 물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 없이 획득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물건은 사용 가치지만 가치를 갖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노동이 이제 투입된 생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상품이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일단 사용 가치여야 하지만은 사용 가치이더라도 인간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면 가치를 갖지 않는 거고요. 설령 인간 노동의 생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 생산물은 자신의 직접 소지를 위한 에서 만들어진 노동 생산물은 사용 가치이긴 하지만 상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위한 사용 가치, 사회적 사용 가치여야 하고 동시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그걸 단순히 이제 일방적인 증여의 방식이 아니라 교환을 통해서 다른 사용 가치와 바꾸어지는 과정, 교환을 통한 이전이라는 조건까지를 만족시켜야 비로소 어떤 물건이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되기 위한 이제 조건들을 대단히 이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장 1절이었어요. 그래서 상품의 두 요소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상품에 체현되어 있는 노동의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이죠. 자,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지원 씨 지금 가능하실까요? 네, 네, 가능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처음 상품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라는 이중성을 가진 물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뒤 노동도 또한 이중성을 가지고 나타났다. 즉, 노동이 가치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 가치를 창조하는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한편으로 모든 노동은 생리학적 의미에서 인간 노동력의 지출이며 이 동등한 또는 추상적인 인간 노동이라는 속성에서 상품의 가치를 형성한다.
다른 한편으로 모든 노동은 특수한 한 목적적 형태로 인간 노동력을 지출하는 것이며 이런 구체적 유용 노동이라는 속성에서 사용 가치를 생산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상품에 체현되어 있는 노동의 이중성이라는 이제 제목에서 지금 앞부분을 요약을 하죠. 처음에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라는 이중성을 가진 물건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아니라 사용 가치와 가치라는 이중성이죠. 근데 그랬을 때 예,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도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인 그 요약은 이거예요. 상품은 사용 가치이면서 가치인데 가치를 실체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본 노동은 추상적 인간 노동이고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을 구체적 노동 또는 이제 유용 노동이라고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품에 체현되어 있는 노동의 이제 이중적인 성격인데 이게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왜 그런가? 예. 어,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상당히 길게 했었는데, 일단 그 10번을 이제 조금 더, 10번, 11번을 이제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유미리 씨 부탁드립니다. 네, 다양한 상하용 가치들의 총체는 다양한 유용 노동들의 총체, 즉 사회적 분업을 반영한다. 이 사회적 분업은 상품 생산의 필요 조건이다. 그러나 반대로 상품 생산이 사회적 분업의 필요 조건은 아니다. 독립적으로 행해지고 상호 우존하지 않는 사적 노동의 생산물만이 서로 상품으로 마주한다. 사용 가치의 창조자로서 노동, 유용 노동으로서의 노동은 사회 형태와 무관한 인간 생존의 조건이며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 대사, 따라서 인간 생활 자체를 매개하는 영원한 자연적 필연성이다. 예, 좋습니다. 자, 중요한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품 생산이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양한 사용 가치들이 상품으로 교환된다라는 건 그 사회적 분업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분업이 상품 생산의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보통 우리는 사회적 분업이 상품 생산의 필요 조건일 뿐만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무슨 소리냐? 사회적 분업은 곧 상품 생산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막스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상품 생산이 사회적 분업의 필요 조건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공부할 때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이제 중요하고 자본론 전체의 여러 내용 중에서도 막스가 핵심적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사회적 분업, 일반과 모든 사회적 분업이 흔히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상품 생산 사회로 귀결된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사회적 분업은 상품 생산의 이제 필요 조건이지만 그 역은 참이 아니다라는 거야. 즉 사회적 분업이 상품 생산으로 반드시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사회적 분업이 상품 생산으로 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독립적으로 행해지고 상호 의존하지 않는 사적 노동의 생산물만이 서로 상품으로 마주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생산자들이 그 사회 전체 이제 구성원의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걸 사전에 알고 또는 사회 전체적인 이제 결정의 결과로 계획의 결과로 생산을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분업이 조직되는 게 아니라 개별 생산자들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서 분업이 자연 발생적으로 조직되었을 때 또는 다른 말로 무정부적으로 조직되었을 때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서로 교환되는 게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적 분업이 계획에 의해서 조직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게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이제 노동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체적 노동, 유용 노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다? 사회 형태와 무관한 인간 생존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사용 가치를 이제 필요로 하고 그렇게 그 사용 가치를 얻기 위해서 노동해야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런 그게 이제 사실은 이 그 노동의 이중성에 대한 규정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자, 1장 2절은 이렇게 이제 아주 단순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2절에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거든요.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은 구체적 유형 노동이고 가치의 실체를 이루는 노동은 추상적 인간 노동이다. 상품은 사용 가치이면서 가치인데 바로 이런 이중성에 상품에 체현되어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노동의 이중성이 대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간단한데 왜 이런 이제 이중성에 대한 이제 파악이라는 게 이제 필요한가라는 거였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간 사회는 생존을 위해서 사용 가치를 필요로 하고 사용 가치를 얻기 위해서 노동해야 해요. 그래서 사용 가치라는 규정, 그다음에 구체적 유형 노동이라는 규정은 모든 인간 사회의 유효한 규정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분업이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회적 분업이 곧 상품 생산이 아니다라고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사회적 분업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그 노동의 결과물, 분업의 결과물, 생산의 결과물을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이제 불가피하고, 서로 다른 노동의 생산물을 상품으로 교환하려면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사용 가치들을 어떻게 비교할 거냐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측면들을 배제, 추상하고 공통된 것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뭐다?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얼마만큼의 이제 비용을 인간 또는 인간 사회가 지불했느냐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그 공통적인 요소가 인간의 노동일 수밖에 없고, 더 정확하게 이제 뭐 추상적 인간 노동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 거예요? 가치라고 이제 명명한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 이중성의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인 규정을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폐지되더라도 사용 가치는 여전히 필요할 거고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도 불가피하게 행해져야 되겠지만은 그게 상품으로 교환되는 사회가 더 이상 아니게 된다라면은 이런 이제 가치라는 개념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막스가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노동 생산물의 상품 형태 또는 상품의 가치 형태가 경제적 세포 형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노동 생산물이 모든 사회에서 상품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서문에서 이걸 이제 암시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되면 이제 이 상품은 서로를 어떤 방식으로 마주하게 된다? 가치라는 모습으로, 즉 서로 다른 사용 가치로서가 아니라 인간 노동 일반의 그 결과물, 생산물이라는 형태로 서로를 마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11번 보도록 할게요. 윤민자 씨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기 윤민자 씨 지금 이동 중이라서 아, 읽기가 그래요? 불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분들 부탁드릴게요. 자, 한 바퀴 돌았네요. 그래서 다시 백승현 씨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11번이요. 네. 만약 생산활동의 명확한 질, 따라서 노동의 유용한 성격을 무시한다면 생산활동은 다만 인간 노동력의 지출에 지나지 않는다. 재봉과 직조는 비록 질적으로 다른 생산활동이지만 모두 인간의 두뇌, 근육, 신경, 손 등의 생산적 소비이고 이 의미에서 모두 인간 노동이다. 재봉과 직조는 인간 노동력 지출의 두 가지 서로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상품의 가치는 순수하고 단순한 인간 노동, 즉 인간 노동력 지출의 일반의 지출을 표현하고 있다. 인간 노동은 특수한 방향으로 발달하지 않는 평범한 인간이 자기의 육체 안에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순한 노동력을 지출하는 것이다. 물론 단순한 평균적 노동 자체도 나라가 다르고 문화의 발전 단계가 다르면 그 성격도 달라지지만 일정한 사회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다. 더 복잡한 노동은 강화된 또는 몇 배로 된 단순 노동으로 계산될 뿐이며 따라서 적은 양의 복잡 노동은 더 많은 양의 단순 노동과 동등하게 여겨진다. 예, 좋습니다. 네. 1장 2절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55쪽이었죠. 여기 보면은 순수하고 단순한 인간 노동력 일반의 지출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구체적 유형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제 질적으로 다른 생산 활동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인간의 두뇌, 근육, 신경, 손 등의 생산적 소비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측면을 이제 포착한 개념 내지는 용어가 추상적 인간 노동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게 단순 노동과 복잡 노동 사이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박스주의 이론 또는 이제 노동가치 이론이 무조건적인 이제 평등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가치 이론도 마치 누가 어떤 식으로 노동하든 간에 모든 노동이 동일한 시간 행해지면 더 많은 가치를 동일한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른바 이제 사회적 평균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고, 그것을 이제 넘어서는 또는 그것을 이제 못 미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이제 가감이 행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 노동과 복잡 노동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시간 행해지더라도 그 복잡 노동은 단순 노동보다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막스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그 사회의 평균 수준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그 성립해 있느냐라는 거고, 뭐 이것 또한 지속적으로 이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한 사회를 이제 전제로 했을 때
복잡 노동이라고 이제 인정받으면은 당연히 더 많은 동일한 시간 행해더라도 단순 노동이 이제 생산하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2절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이 상품의 두 요소였고요. 2절이 상품에 체현된 노동의 이중성입니다. 자, 3절이 가치 형태 또는 교환 가치라는 제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어떻게 상품들끼리 교환 비율, 교환 가치로 나타나게 되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화폐와의 교환 비율, 화폐 형태로 이제 가격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뭐 자본론에서 이제 가장 어렵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뭐 질문이나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2절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소미 씨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가치 형태 20m의 아마포는 한 개의 저고리에서 아마포는 자기 가치를 저고리로 표현하며 저고리는 이런 가치 표현의 재료가 된다. 제1 상품은 능동적 기능을 하며 제2 상품은 수동적 기능을 한다. 제1 상품은 상대적 가치 형태로 있다. 제2 상품은 등가 형태로 있다. 동일한 상품은 동일한 가치 표현에서는 동시에 두 형태를 취할 수 없다. 두 형태는 정반대의 것으로 서로 배제한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예, 3절을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게 단순한 개별적 또는 이제 우연적 가치 형태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치 형태의 발전 과정을 이제 추적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미 한번 봤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따가 그 마지막에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제 아마포 20m와 저고리 한 벌이라는 이 등식이라는 게 그 서로가 상대방이 가진 상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결코 아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대단히 일방적인 관계죠. 아마포를 가진 사람이 저고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마포의 가치가 저고리로 이제 표현되는 상황이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 가치 형태와 등가 형태라는 그런 개념이 성립하는 건데, 반대로 이제 그 가치 표현의 재료 역할을 부여받은 저고리의 경우는 아마포의 소유자가 저고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고리 소유자의 입장에서 훨씬 더 이제 우위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아마포와의 교환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 교환에 응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건 애초에 왜 그 사회적 분업이 상품 생산으로 되는가에 대한 설명하고 이제 동의를 한 거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사회적 분업이 개인의 이제 독립적 판단의 결과로 자연 발생적으로 무정부적으로 진행된 결과가 이런 상황을 낳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품을 생산해서 시장에 들고 나온 사람은 자신이 가진 상품을 자기가 원하는 사용 가치로서 필요로 하는 다른 모든 상품과 교환하고자 하지만 사실은 어떤 상품과의 교환도 사전에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품 생산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런 상품들끼리 이제 교환 관계, 가치 형태가 계속해서 이제 다른 단계로 쭉쭉 이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쭉 보고. 그다음에 네, 이윤신 씨 부탁드립니다. 13번. 가치량의 현실적 변동은 가치량의 상대적 표현, 즉 상대적 가치의 크기, 가격에 명확하고 완전하게 반영되지는 않는다. 한 상품의 상대적 가치는 자기 가치가 불변이라도 변동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기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여전히 불변일 수도 있다. 끝으로 그 상품의 가치량과 이 가치량의 상대적 표현이 동시에 변동하더라도 그 변동이 반드시 일치하지도 않는다. 예,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난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가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은, 그, 첫 번째, 단순한 개별적 우연적 가치 형태에서 대단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 가치 형태의 양적 규정이라는 소절에서, 아마포와 저고리 사이의 이제 교환 비율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다. 또는 각각의 상품의 가치는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교환 비율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이런 거였죠. 가치량의 현실적 변동이 가치량의 이제 상대적 표현에 명확하고 완전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 이게 이제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치량의 상대적 표현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가치 형태, 단순한 우연적 개별적 형태에서는 그냥 이제 아마포와 저고리사의 이제 교환 비율로서만 이제 나타나지만 최종적으로 이 가치 형태의 발전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 화폐 형태가 등장하면 어떻게 돼? 이 가치량의 상대적 표현이라는 건 우리한테 익숙한 가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 상품과 화폐와의 교환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럼 이제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떤 상품의 가치를 판단할 때 그 상품의 이제 가격 수준이라는 게 그 상품의 가치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화폐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상품 교환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한 상품의 가치가 다른 상품의 일정량으로 이제 가치가 다른 상품의 이제 일정량으로 나타나는 방식이 그 상품의 가치량의 변동을 제대로 표현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화폐가 이제 확립된 다음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상품의 가격이라는 게 그 상품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가격의 변화가 반드시 가치의 변화를, 가치량의 변화를 제대로 표현하려는 보장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점이 이제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상대적 가치 형태에 있는 상품과 등가물 상품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배 씨 부탁합니다. 상품 A 아마포는 자기 가치를 자기와는 다른 종류의 상품 B 저고리의 사용 가치를 표현함으로써 상품 B에 하나의 독특한 가치 형태, 즉 등가물이라는 가치 형태를 준다. 어떤 상품이 등가 형태로 있다면 등가 형태의 상품은 다른 상품들과 직접 교환될 수 있다. 어떤 상품도 자기 자신에 대해 등가물로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 자신의 현물 형태를 자기 자신의 가치 표현으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상품은 반드시 다른 상품을 등가물로 삼아 그것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렇죠. 한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 하나만 있을 때는 겉으로 드러날 수 없어요. 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가치가 표현될 수 있다? 항상 다른 상품의 일정 양으로서만 이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두 개 이상의 상품이 서로 이제 교환 관계에 들어왔을 때 한 상품의 가치는
다른 상품의 이제 일정량으로 이제 표현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랬을 때 역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등가 형태에 있는 상품이 일종의 권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반대편에 있는 상품과 예, 항상 예, 그 교환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화폐가 확립된 다음에 일반적 등가물인 화폐가 모든 상품들과 직접 교환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 출발점이 이제 바로 아마포와 저고리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욱 씨 부탁합니다. 등가 형태의 특징들, 시적 특징, 사용 가치가 차기에 들이물는 가치 현상 형태로 된다. 상품의 현물 형태가 가치 형태로 된다. 그러나 이런 전환을 상품 B가 겪는 것은 이미 다른 상품 A가 상품 B와 가치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맺기 때문이며, 그리고 오직 이 가치관계 안에서의 일이다. 둘째 특징, 유체적 노동물이 그 대립물인 추상적 인간 노동의 현상 형태로 된다. 셋째 특징, 사적 노동이 그 대립물의 형태, 즉 직접적으로 사회적 형태의 노동으로 된다. 예, 좋습니다. 자, 등가 형태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막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용 가치가 가치 현상 형태로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 여기서 이제 뭐 그 예로 들고 있는 게 어떤 사탕의 무게를 재기 위해서 일정한 무게를 가진 이제 추를 사용하는 건데, 예. 자, 자, 사용 가치로서의 저고리가 예, 그 반대편에 있는 상대적 가치 형태에 있는 예, 아마포의 가치 현상 형태로 된다. 이런 의미였죠. 근데 두 번째 특징이 결국 그 첫 번째 특징을 그대로 대응이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자,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 구체적 노동이고 가치의 실체를 이루는 노동이 추상적 인간 노동이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은 사실상 첫 번째 특징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죠. 예.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구체적 노동이 가치의 실체를 이루는 예, 추상적 인간 노동의 현상 형태로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3번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적 노동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형태의 노동으로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자, 저고리가 시장에 나와서 아마포와 마주하기 전에는 일개 사용 가치였고, 그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은 사용 가치로서 저고리를 생산하는 구체적 노동이면서 그 의미를 사회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사적 노동이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예, 그 시장에 나와서 아마포와 마주하면서 아마포의 소유자가 저고리와의 교환을 원하는 상황. 그러면서 아마포의 가치를 표현하는 등가물 상품으로 되는 순간 적어도 아마포 소유자에게 있어서는 이 저고리를 생산하는 노동은 예, 그 사회적 의미를 이제 인정받은 노동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화폐가 이제 확립되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져요? 화폐는 이제 나면서부터 마치 모든 상품들과 직접적으로 교환 가능한 권능을 가진 것처럼 이제 여겨지는데, 사실은 상품 생산의 이제 발전 과정이 예,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화폐로 사용되는 상품에 부여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자, 뭐 여기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우리가 이제 그 단순한 개별적 우연적 가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얘기가 여기에 다 들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씨 부탁드립니다. 상품은 사용 가치, 유용한 물체임과 동시에 가치이다.
상품 안에 숨어 있는 사용 가치와 가치 사이의 내적 대립은 하나의 외적 대립을 통해, 즉, 두 상품 사이의 관계, 자기 가치를 표현해야 할 한쪽 상품은 직접적으로 사용 가치로서만 여겨지고, 반면에 전자의 가치를 표현해야 할 다른 쪽 상품은 직접 교환 가치로서만 여겨진다를 통해 밖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 상품의 단순한 가치 형태는 그 상품 안에 있는 사용 가치와 가치 사이의 대립의 단순한 현상 형태다. 예, 우리가 상품은 가치이면서 사용 가치다, 사용 가치이면서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게 제대로 이제 드러나는 방식은 뭐냐? 상품이 하나만 외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게 제대로 드러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다른 상품과의 관계에 들어서야만 그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서로 다른 이제 두 상품에서 자기 가치를 표현해야 할 상품. 여기서는 이제 아마포죠. 아마포는 원래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저고리와의 교환을 소망하는 사용 가치로서 등장해 버렸다라는 거죠. 반대로 저고리는 아마포의 가치를 표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그러면서 저고리의 소유자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아마포와 교환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적어도 그 관계 하에서는 교환 가치 그 자체, 뭐 최종적으로는 가치 화신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아마포와 저고리 사이의 교환 관계에서부터 관계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거나 하나의 상품이 사용 가치이면서 가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바깥으로 이제 드러나는 방식이 한 상품과 다른 상품 사이의 교환 관계에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단순한 개별적 이제 우연적 가치 형태를 이제 넘어서서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이제 쭉 진행을 해 나가죠.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을 어디 보자. 옥승원 씨가 읽어 주십시오. 등가 형태의 발전은 상대적 가치 형태의 발전의 표현이며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한 상품의 단순한 또는 개별적 상대적 가치 형태는 다른 한 상품으로 하여금 개별적 등가물로 되게 한다. 상대적 가치의 전개된 형태, 한 상품의 가치를 다른 모든 상품들로 표현하는 것은 다른 모든 상품들에게 상이한 종류의 특수한 등가물이라는 형태를 부여한다. 끝으로 특수한 한 가지 상품이 일반적 등가물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타의 모든 상품들이 그 상품을 자기들의 통일적인 보편적 가치 표현의 재료로 삼기 때문이다. 마지막 제3형태가 상품 세계의 일반적 사회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를 주는데, 그것은 상품 세계에 속하는 모든 상품, 오직 하나의 상품을 제외하고, 이 모든 상품이 등가 형태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때에만 그렇다. 네, 따라, 좋습니다. 조금 더 읽어야 되나요? 네, 다 됐죠. 네. 자,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관계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근데 이 관계가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개된 가치 형태, 그리고 일반적 가치 형태, 최종적으로 화폐 형태로까지 이제 전개가 되는데, 자, 이런 식의 이제 그 전개 방식이라는 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그 순수한 이제 논리적인 전개라고 그 해석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다수의 그 학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따가 이제 확인하겠지만은 자, 이 장에서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요. 예, 이걸 이제 조금 알기 쉽게 그 요약해주고 있는 게 이제 이 장인데, 예. 그래서 이제 3절에서 그 각각의 이제 가치 형태의 그 변화와 이제 발전 과정을 쭉 순서대로 그 전개하고 있는 것은 예, 그냥 단순히 이제 임의로 구성한 순수하게 논리적인 과정이 아니라 예, 역사적 과정의 이제 재구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이제 그 근거를 이따가 우리가 엥겔스의 서평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아마포와 저고리 사이의 이제 교환은 두 번째 형태로 넘어가는 거죠. 왜? 아마포의 소유자가 저고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상품과의 이제 교환을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이제 바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왜? 예, 모든 상품의 소유자들이 이런 상황을 원한다라면은 예, 사실상 이제 어떤 상품 소유자도 그 다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과 다른 상품과의 이제 교환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3절에서는 그 좌변과 우변을 바꿔놓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제 임의로 이렇게 가정한 게 아니라 대단히 이제 현실적인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의 표현으로는 상품 세계 전체의 공동사업인데 실제로 이건 뭐다? 2장에 가면 이제 확실해지죠. 모든 상품 소유자들의 이제 공통된 행위의 결과물이라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 표현의 재료로서 낙점이 된 이 일반적 등가물은 다른 모든 상품과 직접적으로 이제 교환 가능한 이제 권능을 가지게 되는데 다른 모든 상품들이 또는 다른 모든 상품 소유자들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상품들이 등가 형태로 배제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의 상품만이 일반적 등가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이걸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나 자신이 만든 상품을 자유롭게 교환해야 한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의 폐해를 없애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프루동이 얼마나 이제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상당히 길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벌써 4절로 넘어갔어요. 자, 4절의 그 제목이 상품의 물신적 성격과 이제 그 비밀입니다. 4절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호 씨 부탁드립니다. 예, 상품 형태의 신비성은 상품 형태가 인간 자신의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노동 생산물 자체의 물적 성격, 즉 물건들의 사회적인 자연적 속성으로 보이게 하며 따라서 총노동에 대한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그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관계, 즉 물건들의 사회적 관계로 보이게 한다는 사실에 있을 뿐이다. 상품 세계의 이와 같은 물심 숭배는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 특유의 사회적 성격에서 생긴다. 유용한 물건이 상품으로 되는 것은 그것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사적 개인의 노동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품의 모든 신비, 즉 상품 생산의 토대 위에서 노동 생산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황상과 황당무게는 우리가 다른 생산 형태로 이행하자마자 곧 사라져 버린다. 네, 좋습니다. 자, 막스가 이제 물신숭배라는 용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다? 상품 생산 사회에서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물건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치 형태 발전 과정에서 아마포 20m가 저고리 한 벌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아마포 소유자와 저고리 소유자 사이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포와
예, 저고리라는 물건들 사이의 이제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상품 생산 사회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상품 생산 자체가 불가피하게 이제 만들어내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스가 이걸 이제 그 종교에도 이제 비유를 했었죠. 그래서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 생산물 자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이게 한다라는 건데,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라는 거는 어, 어떤 이제 상품을 생산하는 이제 노동이 그 사회의 구성원의 누군가에게 의 필요를 이제 충족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분업의 일환으로서 이제 안배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 상품 생산 사회는 이 분업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진행되면서 생산의 결과물이 상품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상품 생산사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생산물은 곧 상품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돼요. 모든 생산물은 곧 상품이고 그래서 항상 가치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 생산 그 자체가 지극히 이제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과연 이제 그럴 거냐라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막스가 사절에서 자본주의 이외의 이제 다른 생산 형태들을 다양하게 이제 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로빈슨 크루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중세의 봉건 사회라든지 가부장적 분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자유로운 인간들의 이제 연합이라고 이제 명명한 이런 사회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한 뭐 생산물은 곧 상품이고 상품은 곧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모든 사회는 결국에는 상품 생산 사회로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식의 이제 주장이라는 게 얼마나 이제 터무니없는 거였는가라는 거였죠. 자, 그다음에 이제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가치 법칙에 관해서 상당히 이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자, 문지원 씨 지금 가능하신가요? 네, 노동 생산물의 가치 성격은 노동 생산물들이 가치량으로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이 가치량은 교환자들의 의지, 예견, 행위와는 무관하게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이다. 사회 안에서 교환자들 자신의 운동은 그들에게는 물건들의 운동이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그들은 이 운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운동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사회적 분업의 자연 발생적 일환으로 전면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사적 노동이 사회가 요구하는 양적 비율로 끊임없이 조정된다는 과학적 인식이 경험 자체로부터 생기기 위해서는 상품 생산이 완전히 발전해야 한다. 아, 예. 네, 이와 같은 조정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생산물들 사이에 우연적이고 끊임없이 변동하는 교환 관계 중에서 생산물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마치 우리 머리 위로 집이 무너져 내릴 때의 중력의 법칙과 같이 규제적인 자연 법칙으로서 자기 자신을 관철시키기 때문이다. 예, 좋습니다. 97쪽에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였어요. 보면은 자, 이른바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과연 존재하는 거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측정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개별 생산자들, 교환자들, 오늘날의 이제 사회에서는 자본가들 스스로
대단히 이제 사활을 걸고 생생하게 살떨리게 이제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분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다? 독립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 개별 생산자 자본가의 판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사적 노동이 어떤 식으로 그 최종적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비율로 조정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건 사후적인 방식으로 될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건데 어떤 방식이다? 예,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처럼 규제적인 자연 법칙으로서 관철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생산자가 이걸 맞추지 못할 때 이제 시장에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어긋났을 때 주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공황에 이제 터져 나오면서 이런 문제점을 이런 문제를 이제 사후적으로 해소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현실에서 이제 가치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류 경제학자들이 그 성경 말씀처럼 이제 들고 있는 스미스의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제 믿음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대단히 이제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뭐 일상적인 시기에서도 개별 생산자들에게는 대단히 엄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주기적인 이제 공황이라는 형태로 이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이 불가피하게 이제 진행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 자본주의 상품 생산 사회와 이제 다른 생산 형태를 이야기하는 와중에서 이제 막스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부분이 있었죠.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미리 씨 부탁드릴게요. 공동의 생산 수단으로 일하며 다양한 개인들의 노동력을 하나의 사회적 노동력으로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에서는 로빈슨 크루소적 노동의 모든 특징들이 다시 나타나지만 이 노동의 개인적 노동이 아니라 사회적 노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합의 총 생산물은 사회적 생산물이다. 어, 어, 이 생산물의 일부는 또다시 생산수단으로 쓰이기 위해 사회에 남는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연합의 구성원들에 의해 생활수단으로 소비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들 사이에 분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분배 방식은 공동체의 생산 조직과 생산자들 역시 역사적 발전 수준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이제 뭐 자개연이라는 식으로 그 번역자께서 임의로 이제 번역어를 조어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엄밀하게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자개연이라는 용어가 뭐 의도와는 이제 사실상 이제 무관하게 이른바 이제 프루동식의 그 소생산자 사회주의적인 이제 지향을 짙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어쨌거나 이 사회는 생산수단의 이제 사적 소유가 폐지된 사회이고, 그 다음에 그 사회 전체적인 분업을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회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에서의 이제 그 분배 형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의 생산과 분배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자, 21번까지 이제 같이 읽고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자 씨 부탁드립니다. 상품 생산과 대비하기 위해 각 개별 생산자들에게 돌아가는 생활수단의 분배 몫은 각자의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노동시간은 이중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정확한 사회적 계획에 따른 노동시간의 배분은 연합의 다양한 욕구와 해야 할 작업 사이에 올바른 비율을 설정하고 유지한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간은 각 개인이 공동노동에 참가한 정도를 재는 척도로 기능하며 따라서 총 생산물 중 개인적 소비되는 부분에 대한 그의 분배 몫의 척도가 된다. 개별 생산 어, 예. 개별 생산자들이 노동이나 노동 생산물에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는 생산물뿐 아니라 분배에서도 단순하고 투명하다. 사회적 생활 과정, 즉 물질적 생산 과정의 목습은 이것이 자유로운 연합한 인간들에 의한 생산되고 그들의 의식적, 계획적 통제 밑에 놓이게 될 때 비로소 그 신비의 베일이 벗겨진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는 일정한 물질적 토대 또는 일련의 물질적 생존 조건을 가져야 하는데 그 조건 자체도 하나의 길고 힘든 발달 과정의 자연 발생적 산물이다. 예, 좋습니다. 네. 자,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에서 생산된 이제 총 생산물을 전부 소비할 수는 없죠. 자, 다음 기회 생산을 위한 생산 수단을 보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수단만을 소비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를 폐지한 사회에서 생활 수단의 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할까라고 했을 때, 무조건적인 평등주의를 표방하지 않는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이게 단일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배 몫을 이제 결정하는 기준이 이제 노동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노동시간에 의한 분배 몫의 결정이라는 거는 막스가 이제 고타강령 비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이제 폐지한 사회가 무조건적인 이제 평등주의적 분배를 처음부터 지향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부터 이행한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는 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기여에 따라 이제 분배하는 과정이 이제 필수적이다라고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본 1장 그 4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전 과정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른바 이제 물신숭배라는 게 불가피하지만 그 신비의 베일이라는 것은 어떤 시기에 비로소 벗겨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본주의를 이제 폐지한 사회에서 사회적 생활, 물질적 생산 과정 일반이 의식적, 계획적 통제 밑에 놓이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당연히 이제 이걸 위해서 일정한 물질적 토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장이 끝났는데요. 조금 시간이 많이 가기는 했는데 2장까지 내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장까지 마치고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볼게요. 자, 다시 백승현 씨 부탁드립니다. 상품은 사용 가치로 실현될 수 있기 전에 먼저 가치로 실현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상품은 가치로 실현될 수 있기 전에 먼저 자신이 사용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상품에 지출된 인간 노동은 타인에게 유용한 형태로 지출된 경우에만 유효하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노동이 과연 타인에게 유용한가, 그렇지 않은가, 따라서 그 생산물이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느냐 않느냐는 오직 상품의 교환만이 증명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상품 생산 사회가 가진 태생적 딜레마죠. 그래서 그 모든 상품 소유자들이 자신이 가진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교환하고자 하지만 애초에 이제 그게 가능하리라는 보장 자체가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주류경제학 교과서에 이제 나오는 그 이른바 욕망의 이중적 일치를 이제 전제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화폐가 생겨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애초에 상품 생산 사회가 이제 왜 성립되었는지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예. 애초에 그 분업 자체가, 생산 자체가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국 개별 상품 소유자들이 자신이 가진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교환하려고 할 때 이런 문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1장 3절에서 이런저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화폐 형태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이제 사회적 행위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13쪽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었어요. 네. 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으로 갈게요. 이소미 씨 부탁드립니다. 오직 사회의 행동만이 일정한 상품을 일반적 등가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상품의 사회적 행동이 자신들의 가치를 모두 표시하는 특수한 상품을 분리해낸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선발된 상품의 현물 형태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등가 형태로 된다. 일반적 등가물이 되는 것은 이런 사회적 과정을 통해 선발된 상품의 독자적인 사회적 기능으로 된다. 그리하여 이 상품은 화폐가 된다. 좋습니다. 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쭉쭉 넘어갑니다. 이어서 24번 차현욱 씨 부탁합니다. 화폐는 종류가 다른 노동생산물이 서로 동등시되고 따라서 상품으로 전환되는 교환 과정의 필연적 산물이다. 교환 현상의 역사적 확대와 심화는 상품의 성질 속에 잠자고 있는 사용 가치와 가치 사이의 대립을 발달시킨다. 원활한 상거래를 위해 이 대립을 외부로 표현하려는 욕구는 독립적인 가치 형태를 만들려는 충동을 낳게 되는데, 이 충동은 상품이 상품과 화폐로 분화됨으로써 하나의 독립적 가치 형태를 얻을 때까지 중지하는 일이 없다. 따라서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에 발맞추어 특정 상품이 화폐로 전환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으로 갈게요. 박미숙 씨 부탁합니다. 상품 교환이 좁은 지역, 상품 교환이 좁은 지역적 속박을 타파하고 따라서 상품 가치가 인간 노동 추상적 인간 노동의 채무로 발전해 감에 따라 화폐 형태는 일반적 등가물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자연적으로 적합한 상품인 귀금속으로 옮아간다. 금과 은은 처음부터 화폐는 아니지만 화폐는 성질상 금과 은이다. 왜 하필 금이나 은이 일반적 등가물의 지위를 독점하게 되었느냐? 어떤 뭐 비합리적인 믿음에서가 아니라 일반적 등가물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가겠습니다. 옥승원 씨 부탁합니다. X량의 상품 A는 Y량의 상품 B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 표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물건의 가치량을 표현하는 물건은 이런 관계와는 독립적으로 자기의 성질 속에 내재하는 사회적 속성으로서 등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과정은 일반적 등가 형태가 하나의 특정 상품의 현물 형태와 동일시되어 화폐 형태로 고정될 때 완성되었다.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모든 상품들이 자기들의 가치를 하나의 특정한 상품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특정 상품이 화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한 상품이 화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상품들이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가치를 그 상품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이렇게 이끌어온 운동 그것의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이리하여 상품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가치 모습을 자신들의 외부에서 자신들과 나란히 존재하는 하나의 상품체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 상품체, 즉 금 또는 은은 지하로부터 나오자마자 모든 인간 노동의 직접적 화신으로 된다. 여기에 화폐의 신비성이 있다. 자, 우리는 상품 생산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교환 가치, 가치 형태가 발전하는 과정을 추적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사회적 행위의 이제 결과물로서 특정한 상품이 선택된 거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뭐 따로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은 나면서부터 화폐라는 게 이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폐는 당연한 거고 이게 화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상품들은 이걸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고 화폐만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것을 국가 이제 교환이 가능한 그런 권능을 얻게 된다라는 걸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화폐에 대한 숭배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그 출발점은 결국 상품 생산서의 그 자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27번입니다. 황진호 씨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생산 과정에서 순전히 원자론적으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그들의 생산 관계는 그들의 통제와 의식적인 개인적 행동으로부터 독립된 물적 모습을 취하게 된다. 이런 사실은 우선 그들의 노동 생산물이 일반적으로 상품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화폐 물신의 수수께끼는 상품 물신의 수수께끼가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예, 좋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2장의 마지막인데요. 자, 노동 생산물이 어떻게 상품으로 되는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근데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되는 순간 상품 물신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물건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상품 생산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반적 등가물 상품인 화폐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최종적으로 화폐에 대한 그 물신이라는 게 오늘날 그 우리 사회를 이제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 왜 생겨났느냐라는 거죠. 결국 추적해 가다 보면 뭐예요? 상품 생산 그 자체로부터 이런 상황이 이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분명히 그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삶을 보장할 수 없고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상품 생산 자체를 폐지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걸 사실 1권 1편에서 이미 이제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우리가 2장까지 복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3장은 이제 화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쭉 진행이 되죠.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당장 없으시면은 9시 3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9시 35분에 재개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